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헌안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공식 출사표를 던지자 여당 후보들은 준비가 안 된 후보라며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예.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개헌 관련인데 일단 국민투표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맞습니다.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사실은 이제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사실 선거인명부를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4월 23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국민투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헌을 향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4년도에 문제가 됐고 2014년도 헌재에서 헌법 불이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말까지 헌법을 개정하라고 법률을 개정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결국 2016년에 이게 법률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 불이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개정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대로 고쳐야죠. 안 고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물론 시점으로 지금 4월 23일까지 해야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 말까지 개정하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안 한 부분은 여야다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럼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불일치 일정이 났으니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바꾸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말에 이제 무효화가 됐고 효력 정지가 됐고 2016년부터 이제 새로 적용을 하려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회의장님도 민주당 출신이시고 지금 2016년부터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의회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 권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고 정치의 핵심은 이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잘 되려면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대화를 정하고 먼저 양보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이게 뭐 시민운동이 국회를 압박하듯이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민운동적 전술들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의아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이미 개헌안을 어떻게 타결 볼 것인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말까지 합의를 보고 9월 이후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안은 무산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민주당 보러 우리가 재량을 드릴 테니까 정말 이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십시오. 우리는 개헌하고 싶습니다. 해서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한 재량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민주당 청와대안은 대통령 중임제안이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 제안하는 안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거든요. 그러면 이 권력 구조 문제를 합의 보는 원포인트 개헌이 중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도 그렇고요. 저번 개헌안 발표도 그렇고 좀 내각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지난번에 개헌안을 심의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개헌안을 마련해 놓고 그 당시에 딱 4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이 거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고 뭐 우리 부처와 뭐 이런 관련이 있는데 뭐 청와대안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6사람이 발언했는데 그것도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통과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면 어떠한 정치들을 해나갔을 때 특히 뭐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보면 내각인 겁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이렇게 청와대가 주도하듯이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가 힘이 빠지면 국정 전체가 올스톱한다는 거죠. 그걸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저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적극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죠. 통과 안 한 건 아니죠.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만든 건 맞아요. 그건 통과는 했죠. 다만 거기서 논의 시간이 짧았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건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개헌안이 발의된 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헌안이 발의된 게 맞고요. 다만 국무회의에서 뭐 그럼 장관들이 얘기 안 했다고 그건 뭐 모르겠어요.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장관들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논의 과정이 좀 깊이 있게 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개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너무 잘못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 관련해서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4월 국회는 거의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렇죠. 방송법, 거기에 공수처 이것 가지고 지금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대립이 심하게 돼서 국회가 올스톱돼서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 상황 좀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예. 국회가 좀 협력이라는 표현까지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하면 그럼 논의하고 어떻게 이제 협의 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국회 동안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결국 올스톱한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방송법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송법은 저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늘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탄핵 그 시점에서도 탄핵이 되기 전이죠.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을 때 국회가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계실 때 제가 전문가로 가서 방송법 개정하다 그때 가장 반대했던 분들이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의원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래서 그 당시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이게 방송법 개정을 못하면 절대로 정권 바뀌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고 이제 와서 또 바꾸자면 저는 지금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송법은 왜냐하면 공영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너무 기울어든 운동장에서 이사 추천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들을 여야 구도가 뭐 7대 4죠 원래는. 근데 7대 6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6대 3인데 그것도 7대 6으로 바꾸자는 건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물론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 또 어떤 다른 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다가 돌아선 것도 저는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아서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는 일정 부분 공수처도 그 여야 간에 일정 부분 합의된 부분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또 누가 공수처장을 임명할 거냐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되는 거니까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물론 주장하는 가운데 합의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여야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논의 탭으로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려면요.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을 집권해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증을 위반하면 그 당에다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방송법이라는 거를 그전에 자유한국당이나 또 다른 당에서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죠.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야당에서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공수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조금 전에도 청와대가 정말 대화 타협을 하고 정치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송법 문제가 왜 이렇게 틀어졌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22일 날 방통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는 법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얘기한 이상 민주당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집권당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을 잘 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국회의 일원으로서 청와대를 견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거.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인들 다수가 주장했던 법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우원식 대표가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법만을 가지고 딴질 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방정의 공정성만큼 민생에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청와대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량권을 갖도록 하겠다.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이 국회 공전사태를 풀 첫 매듭은 청와대가 정치를 올바른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공전사태가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슈를 바꿔서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여당 후보들이 일제히 좀 견제구를 날렸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여당 후보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안철수 대표 이제 영입위원장이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첫 번째 분석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 위원장을 공격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현 시장이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나머지 두 후보는 상당히 조금 이제 처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로 나오면서 상황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시장 간에 예전에 7년 전에 사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경쟁자는 나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켜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박영선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는 박원순 후보보다는 내가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박원순 시장도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격을 해서 당내 경선에서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결국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강한 공격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대항마라고 하면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 입장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치에서 선거를 할 때 내가 대항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훨씬 우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조금 지지율이 좀 낮긴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분들이 안철수의 대항마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본인들이 이제 현재 내가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셈이 아닌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대중적 지지도,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이고 그렇게 보면은 야권 후보가 3파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럴 때 안철수 후보한테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시정을 통해서 성과적인 시정을 못 냈다라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실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한 내용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얘기를 안 했고요. 우상호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똑같이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할 사람은 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지금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그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MB가 서울시장을 해서 서울시장에서 시정을 성과적으로 내서 대통령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선 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 게 이명박 시장이고 이게 이제 전국에 다 퍼져서 그게 밑받침돼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고 실제로 서울시에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전 세계 대도시에 비해서. 역대 시장 중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까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녹지를 늘린 사람이 MB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모든 권한들을 국방과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서울시장을 성과적으로 잘하면 그러면 대통령 나갈 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대선으로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도 그리고 민주당의 두 후보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서울시가 매력 있는 자리로 그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런 실제 능력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대권 뭐 이런 그 정치적인 공세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언론이 입을 다물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말 언론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오보와 관련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지만
그러한 그 언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 뭐 저는 네. 그냥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 기사를 쓰려면 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례 중에 두 가지 사례가 잘못됐다고 지금 해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첫 번째 해명은 아까 말씀하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라는 사람 1년 계약직이었는데 원래 2월 28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에요. 예. 근데 3월에 왜 이 사람을 잘라냈냐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 그건 사실관계 틀렸다고 얘기한 거고 예. 소장을 현재 지금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소장을. 소장 임기가 3년이니까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히 모집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 뭐 그분이 다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또 후보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쓰려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전체적인 근거를 갖고 쓰는 예. 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중앙일보의 의혹처럼 청와대가 만약 이런 압력을 넣었다면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예.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반박을 하든 아니면 중앙일보나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쓸 때 이러이러한 실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있든 아니면 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약 의혹 차원에서 그냥 제기를 해서 청와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 당연히 거기에서 뭔가 해명을 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법적 대응보다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중재받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언론도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지금 예를 들면 공기업 공공기관장 국책연구소에 50%가 전직 의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국책연구기관, 공공기업,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딱 알아먹는 거예요. 아, 이제는 기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소위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연합TV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나가는 뭐 종편 채널에 예. 이 패널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보다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